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죠. 가족을 위해 떠났던 이들은 무엇 때문에 절망스런 표정들이 가득했을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났던 한국행.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처음으로 꿈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은 한국행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와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서글픈 현실까지. 왜 이들은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한국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완나품 공항에서 8년 정도 근무한 아난타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방콕에서 몇 시간 떨어진 북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고 부모님은 작은 논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아 매달 수입이 불안정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는 농작물이 물에 잠겨 수확량이 급감했고 가뭄이 들면 작물이 시들어버려 식량조차 부족한 때가 많았어요. 흉년이 들면 가족은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살던 곳은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 문제는 가족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지병은 오래된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로 인해 날이 갈수록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가뜩이나 집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를 내기 위해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런 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었던 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호기롭게 20대 초반에 방콕으로 올라왔지만 방콕의 생활은 시골보다 더 치열하고 냉혹했어요. 처음에는 청소부로 시작해 음식점의 주방보조, 가구공장 청소 노동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자리들은 임금이 매우 낮았고 업무 강도가 높아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 달에 버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해야 했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고향 집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낼 여유가 없었고 저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했어요. 방콕의 높은 물가는 저에게 큰 벽이었고 가끔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회의감이 들곤 했어요. 방콕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그러던 중 수완나품 공항에서 현장 직원 채용 공고를 들었어요.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저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어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렸고 저는 여러 번의 면접과 체력 검사를 거쳐 기적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맡게 된 업무는 공항 내 짐을 나르거나 물류를 관리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안정적인 월급과 복지 혜택이 있는 직장이었어요. 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고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공항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돌아오는 태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공항은 예전과 많이 변했어요.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수심이 가득했고 공항 대기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돌아온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들 대부분은 태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법 체류를 감수하고 한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주된 목표는 더 많은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이었지만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한 제약이 많았던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남성은 가방을 잃어버린 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방 안에 전 재산이 들어있어요. 그 가방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라며
제 손을 잡고 간청했어요. 그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 현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고, 추방되면서 얼마 되지 않은 현금을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그는 늘 불안함과 긴장 속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성은 공항 한쪽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며 울먹였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일하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다 보니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월급을 제대로 송금하지 못하고 생활비로 대부분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음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적으로 취업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일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체류 기간 동안 신분 문제로 인해 병원 진료나 은행을 이용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고 아파도 참아야 했다고 말했어요. 이는 한국의 법을 어긴 결과로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법 체류는 어느 곳에서나 법적 제재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기대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 체류로 인한 어려움과 제약이 수반된 험난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매일 공항에서 그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문제로 인해 후회와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추방되면서까지 왜 굳이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야만 했을까요? 태국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농업에 의존해 살아가는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농업은 항상 자연의 불규칙한 변화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입은 늘 불안정하고 가뭄이나 폭우 같은 날씨에 따라 수확이 모두 망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늘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고 비상시에 쓸 돈도 마련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은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경제적 문제는 누구나 심각했어요. 태국에서 하루 최저 임금은 300바트 한국 돈으로 약 1만 2천 원 정도입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9,000바트,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죠. 방콕에서는 간단한 식사 한 끼가 50바트, 약 2천 원 이상이고 작은 방 하나를 빌리기 위해서도 매달 4,000바트, 약 16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몇천 바트가 훌쩍 나가버려요. 그러니 태국의 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힘들고 혹시라도 돈이 더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기는커녕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임금은 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한국에서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약 9,000원에서 1만 원, 하루 8시간만 일해도 7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정말일까 하며 의심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태국에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한 달 만에 벌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수밖에 없지요.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학비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중에도 대학을 졸업했지만 수차례 거절 끝에 방콕의 작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으로 겨우 1만 5천 바트, 약 60만 원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는 항상 생활비를 걱정하며 집세와 교통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태국의 적은 임금으로 인해 삶의 수준이 떨어져서 어쩌면 한국에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으려는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희망과 같은 곳이었고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을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죠. 한국으로 떠났던 많은 태국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매 순간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들의 일상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문제였어요.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드러날까봐 감기나 두통 같은 가벼운 병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일터에 나가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한 여성은 공항에서 이야기하길 몸이 많이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낫기만을 기다리며 일해야 했죠. 라고 했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공식적인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거나 저축하는 일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은 현금을 손에 쥐고 다니며 생활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직접 보관하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가족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는 돈을 반드시 고향으로 보내야 하는 부담감과 위태한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언어 장벽도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큰 문제였다고 해요.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려 노력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 때문에 일을 구할 때도 제한이 많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자리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죠. 대부분 육체적으로 고된 일자리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노동의 강도는 높았고 휴식은 부족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힘든 생활을 견딜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법적으로 불안하니까 매일의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노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태국의 극심한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외신에서 보도하기를 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방콕의 중심에는 멋진 건물들과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대도시에 살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건 매우 힘들어요. 태국에서 한 달 열심히 일해도 겨우 1만 바트, 약 40만 원 조금 넘게 벌 수 있기 때문에 방세와 식비,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수익은 해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가 닥치면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고 수입은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니 빚은 점점 더 쌓이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지만 언제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해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와 달리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해외로 유학을 다녀와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죠. 이처럼 태국은 사회적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이런 현실은 많은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게 되었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과 기회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추방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한국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공항에서 일하며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에 점점 깊어지는 갈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태국 사람들에게 꿈과 기회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났고 관광객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중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마약 문제와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어요. 그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그 결과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귀국 조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공항에서 한국으로 떠났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돌아오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여행을 가려고 했을 뿐인데 왜 입국이 거부된 건가요? 라며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과거에 비해 한국 비자를 받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나쁜 의도로 불법 체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도 많았고 단지 더 나은 기회를 찾아갔었던 거죠. 이와 더불어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점차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한국이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무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그 때문에 한국 드라마와 문화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불매운동이나 반한 감정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공항에서 매일같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죠.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로 인해 요즘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예전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콕 공항은 한국에서 오는 비행편으로 북적였고 푸켓이나 끄라비로 가는 항공편을 기다리는 한국인들이 대기실을 가득 메웠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항은 한산해졌고 태국 관광지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주요 관광지에서 큰 손님이었어요. 푸켓의 해변 리조트와 방콕의 고급 호텔들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 덕분에 성수기마다 방을 꽉 채웠습니다. 특히 방콕이나 치앙마이의 명소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여행지로 여겨졌죠. 그러나 현재는 이런 풍경이 거의 사라졌어요. 제가 아는 한 방콕의 유명한 호텔 매니저는 한국인 손님들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인 투숙객이 매달 200명 이상 되었지만 지금은 겨우 몇십 명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 엄청난 급감 숫자에 호텔 직원들 모두에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호텔 경영은 악화될 것이고 그럼 우선순위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 정부와 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공항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태국인들을 좌절시키고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며 관광 명소에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들과 한국인 관광객들의 성향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 푸켓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리조트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체크아웃할 때 방은 엉망진창이었고 리조트 직원들은 청소를 위해 추가 인력을 불러야 했다고 들었어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까지 아무 곳에 던져 놓아서 청소 직원이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해요. 중국인들은 가이드가 설명하는 도중에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은 다른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일하는 공항에서도 툭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이드와 다투거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어떤 중국인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기자 큰 소리로 항의하며 현지 직원들을 불편하게 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해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아는 방콕의 한 호텔 직원은 한국인들은 방을 사용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비해 중국인들은 방을 엉망으로 만든 채로 떠나곤 해요. 휴지도 풀어 헤치고 수도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온갖 쓰레기에 이불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해요. 심지어 호텔 물건도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호텔 지배인과 청소하는 직원들은
매우 분노하며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콕의 유명한 사원 근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심지어 사원 내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경비원들이 나서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사원 관리인은 예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사원 내부에서 조용히 예의를 지키며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은 그런 규칙을 무시하는 모습이 다반사라고 하더군요. 그 모두가 중국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끄라비의 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해산물을 잡거나 산호를 부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곳에 자연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본체 만체하며 천연덕스럽게 셀카를 찍는다고 해요. 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중국인들의 머릿속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중국인들의 도를 넘는 행위들의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보여줬던 질서정연한 모습과 예의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리조트 직원은 한국인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맞춰 행동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었는데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공항에서 변화된 태국 관광업의 현실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빈자리를 중국인들로 채우지만 여전히 예전의 활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관광업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공항과 관광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두 나라가 좋은 관계로 돌아와 태국의 아름다운 곳들이 다시 한국인들의 발길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공항에서 한국과 태국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항 근무를 하면서 저도 예전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태국을 떠나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불법 체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양국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공항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아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두 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하소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